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나 임신했어. 순간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앞에 서 있는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제 심장은 쿵 내려앉더니 온몸이 마치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딸은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외쳤습니다. 임신했다고.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그 순간 제 안에서 수십 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서러움이 몰려오고 동시에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동정심까지 뒤엉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이상하게도 차갑고 날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니? 내 인생이 장난이야. 딸은 제 말에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춘기의 반항이 아니라 딸과 제가 함께 맞이해야 할 두 번째 사춘기라는 걸요.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0이 넘었어요.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웬만한 일에는 화도 덜 내고 참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딸 아이 앞에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딸은 3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릴 적에는 뭐든 저한테 와서 묻고 기대고 울고 웃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만 얘기해도 쏘아붙이듯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간섭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뭘 안다고 알아서 한다는 거야? 엄마는 다 겪어봤어. 엄마 시대랑 지금이 같아. 똑같이 취직도 안 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엄마는 그냥 시집 잘 가면 됐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얘가 지금 뭘 모르는구나 싶었죠. 저는 시집 잘 간 게 아니라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애 키우면서 수십 년간 눈물 삼키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딸은 제가 누린 게 많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저는 딸과 크게 싸웠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혼자 살 거야. 결혼 같은 거 안 해. 엄마처럼 살기 싫거든. 뭐라고? 너 지금 엄마 인생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말이 오가다 결국 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울었어요. 가슴이 시리고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반항과 폭언 뒤에 딸이 감추고 있던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그 비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저는 늘 생각했어요. 아이 키우는 건 한 번만 겪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유치원 보낼 때 눈물바람으로 손 흔들던 일, 중학교 시절에 반항하면서 대들던 일, 대학교 가겠다고 밤새워 공부하던 일, 그 모든 게 지나면 이제는 좀 편안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이가 어른이 된 지금 또 다른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걸 두 번째 사춘기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딸은 30을 갓 넘겼습니다. 취업은 했지만 회사 생활은 녹록치 않았고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늘 이제 너도 자리 잡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했는데 그때마다 딸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대답을 내뱉곤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요즘 누가 결혼을 꼭 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혼자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 엄마는 내 나이 때 벌써 너 낳고 살림했어. 그러니까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제가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딸은 요즘 부쩍 신경질적이었어요.
회사 일 때문인지, 남자친구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무엇 하나 만족하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이거 왜 이렇게 짜? 하고 빨래를 개주면 엄마는 왜 항상 내 옷을 이렇게 구겨놔? 라며 불만만 늘어놓았어요. 저도 결국 참지 못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투가 뭐니? 엄마가 내 하녀야. 그러면 딸은 문을 쾅 닫으며 말했죠. 엄마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야. 내가 뭘 해도 불만이지. 그럴 때면 제 속은 뒤집어졌습니다. 눈물도 나고 가슴도 답답했어요. 얘가 어릴 땐 저한테 매달리고 뭐든 의논하고 제가 해주는 게 최고라더니 언제 이렇게 달라졌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퇴근하고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야? 엄마, 그냥 친구야. 회사 동료니까 신경 쓰지 마. 밤에 남자를 데려오는 게 말이 돼. 이건 내 집이 아니고 아빠도 계시는데. 그러자 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아, 진짜. 엄마, 제발 좀 시대에 맞게 살아. 요즘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난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울렸습니다. 시대? 저는 시대와 싸우며 살아왔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의 무관심,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 속에서도 꾹 참고 딸을 지켜낸 게 저였는데 지금 제 아이는 제 삶을 낡았다고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크게 싸웠어요. 너 그렇게 막 살다간 큰 코 다친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엄마가 뭘 알아? 나 지금 회사에서 어떤 대접받는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엄마는 몰라. 그냥 옛날식으로 참고 살면 되는 줄 알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도 참 많이 참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비웃는 딸의 얼굴을 보니 서럽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엄마 무시하지 마.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컸을 것 같아. 딸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거 알아? 엄마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라고. 그 말은 칼날 같았어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지 못했어요. 대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날카롭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하나 확실했던 건 딸이 지금 겪고 있는 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또 다른 사춘기라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가지런히 담고 밥을 뜨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딸이 나오더니 한 숟가락 뜨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또 왜 이렇게 짜? 소금을 퍼부은 거야, 뭐야?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된장 조금 더 넣은 거야. 짜면 물 좀 타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투정을 해. 엄마는 항상 자기 기준대로만 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싱겁게 해달라고. 근데 왜 늘 똑같아? 그럼 내가 직접 해먹어. 엄마가 너 뒷바라지 하려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눈을 치켜뜨고 말했어요. 엄마는 늘 그래. 뭘 해도 생색내고 결국엔 내가 잘못한 사람 만드는 거지. 그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생색이라니 저는 가족이 밥 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했던 사람이었어요. 딸이 어릴 적 엄마 최고 하며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제 밥상이 생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안일을 하다 말고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늘 무심했고 시댁은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게 뭐 있냐는 말, 여자는 조용히 남편 뒤만 따라다니면 되라는 핀잔 그 속에서도 저는 꾹 참고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어요. 학예회 날 남편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옷을 입히고 머리도 곱게 묶어주고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어주며 말했죠. 우리 딸 엄마는 내가 최고인 거 알지? 그날 무대 위에서 딸이 노래 부르다 저를 향해 활짝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저는 세상의 서러움이 다 씻겨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가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퍼붓고 제가 해주는 것마다 불만투성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이 늦은 밤까지 연락이 없길래 걱정돼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내가 어린애야. 나도 알아서 다 한다고.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지.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 엄마는 걱정을 핑계로 날 통제하려는 거잖아.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걱정했을 뿐인데 딸은 그걸 통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얘가 언제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걸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억울함이 몰려왔어요. 남편도 모르는 제 마음을, 시댁도 몰라주던 서러움을 저는 오직 딸만 바라보고 달래왔는데 정작 딸은 제 진심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부터 써온 낡은 공책이었죠. 그 안에는 제가 삼킨 눈물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속상했지만 우리 딸이 예쁘게 웃어줘서 견딜 수 있었다. 시어머니께 혼났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서 힘이 났다. 이런 글들을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쳐 딸을 키워왔는데 그 딸은 지금 저를 잔소리꾼, 통제자, 생색내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고 딸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얘야, 엄마가 어제는 좀 심했어.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낸 건 잘못했어. 그러자 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 그냥 혼자 두면 안 돼. 제발 좀. 그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얘가 단순히 반항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제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의 방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혹시나 또 밀어내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딸과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했어요. 말 붙이고 싶어도 참았고 잔소리할 법한 상황에서도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저를 곁눈질로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왜 요즘 나한테 말도 안 해? 삐진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가 싫어할까 봐서 그런 거야. 엄마가 괜히 또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그러자 딸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에휴, 결국엔 또 내가 문제라는 거네. 엄마는 늘 그래. 뭘 해도 내가 잘못한 사람 만들잖아. 그 말에 제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딸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죠. 누구랑 통화하니? 엄마는 왜 맨날 그걸 캐묻는 거야? 그냥 친구라니까. 어떤 친구인데 그렇게 밤마다 통화를 해? 남자니? 엄마, 왜 그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걸 간섭해?
진짜 숨 막혀 죽겠어. 딸은 획 돌아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쾅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옷차림이며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 참고 물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들어오는 거야?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엄마 좀 그만해. 나도 이제 어른이야. 어른이면 더 조심해야지. 내가 뭐가 어른이라고 이렇게 늦게 다녀. 제 목소리가 커지자 딸도 맞섰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결혼 안 해. 그냥 혼자 살 거야. 엄마처럼 살기 싫거든.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너 지금 엄마 인생을 욕하는 거야? 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엄마는 평생 아빠 뒷바라지에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꼴 나는 절대 하기 싫어.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불행? 제가 살아온 인생을 불행이라 부르다니. 수십 년 동안 피눈물로 버틴 날들이 고스란히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견뎌낸 세월이 그저 불행이었다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본 건 겉모습뿐이야. 엄마는 힘들었어도 내가 있었기에 버틴 거야. 그게 다 불행이면 너는 뭐야? 불행의 산물이라는 거야. 제 말에 딸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나도 불행했어. 엄마가 아빠한테 치이고 시댁 눈치 보면서 우는 거 다 봤어. 그거 보면서 자란 내가 행복했을 것 같아. 나는 엄마 같은 인생 절대 안 살아.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컸을 것 같아. 엄마가 날 키운 게 자랑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키웠어.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뺨을 올려칠 뻔하다가 가까스로 손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됐어.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엄마랑은 더는 못 살겠어. 그 말과 함께 딸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따라 들어가 말렸습니다. 얘야, 제발 그러지 마. 화난 김에 하는 말이지.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 엄마, 나 진심이야. 나 이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차라리 나 혼자 살 거야. 내가 뭘 안다고 혼자 산다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이라도 나와야 돼. 저는 무릎을 꿇고 붙잡았어요. 가지 마라. 엄마가 잘할게. 엄마가 달라질게. 제발 가지 마. 하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질 수 있다고. 웃기지 마. 엄마는 절대 안 변해. 늘 똑같을 거야. 난 이제 지쳤어. 그렇게 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딸은 어디서 자고 있을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딸이 제게 퍼부은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나는 불행했어. 엄마는 절대 안 변해. 그 말들이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얘가 세상에 치여 이렇게 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 딸이 지금 제 곁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가고 난 첫날, 집안은 적막했어요. 그동안은 서로 티격태격하며 싸우고 소리도 들리고 문 쾅 닫는 소리도 들렸는데 이제는 고요만이 가득했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늘 딸이 앉던 자리에 밥그릇이 비어있는 게 그렇게 서럽더군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싸울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막상 곁에 없으니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일기장을 꺼내들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에는 제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늘 또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속상했지만 우리 딸 웃는 얼굴 보니 힘이 났다. 시어머니께 혼나고 서럽게 울었지만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풀렸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진 곳마다 제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 시절 저는 울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은 바로 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저를 떠났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 아이는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했을까? 눈을 감으면 딸이 초등학교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오지 않은 학예회, 혼자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던 딸은 제 쪽을 보고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에 저는 세상의 서러움이 다 씻겨 내려갔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제 인생을 불행이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딸의 소식을 전해 들은 건 뜻밖에도 이웃 아주머니 덕분이었어요. 시장에서 마주친 그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따님 요즘 얼굴이 안 보이던데 잘 지내는 거 맞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네 잘 지내요. 요즘 바빠서 그렇죠 뭐.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도 누구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딸의 방을 뒤졌습니다. 옷가지와 책들 사이에서 작은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그걸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딸의 속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에서 또 부장한테 치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돈이 없다. 카드값이 밀렸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 사람 믿어도 되는 걸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딸의 반항이 단순한 성격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많은 상처와 고민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한 장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너무 무서웠다. 회식 자리에서 부장이 술김에 어깨를 잡아 끌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이 뒤집혔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 순간 제 손에서 다이어리가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겪었던 고통을 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 왜 짜증만 내냐며 화를 낼 때 딸은 혼자 이런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몰라줘서 미안했고 딸을 탓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다니 저 인간,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하지만 이내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딸을 찾아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딸은 이미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엄마라는 이유로 다가가면 또 통제라고 오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연락하지 마. 그 짧은 문장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손가락은 끝내 답장을 누르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제 과거의 글과 딸의 다이어리 속 글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남편의 무심함과 시댁의 핍박 속에서 버텼고
딸은 회사의 압박과 사회의 냉혹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엄마와 딸이 겪는 상처는 다르지 않다는 걸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 우리는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왜 그걸 몰라줬을까요? 왜 늘 잔소리와 훈계로만 다가갔을까요? 얘야, 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저는 텅 빈 방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매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혹시 딸이 전화를 할까, 문자를 보낼까, 카톡이라도 남길까 싶어서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어요. 겨우 한 번 온 그 짧은 문자, 걱정하지 마. 연락하지 마. 그 말이 제게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 무렵 우연히 딸의 친구를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라 잘 아는 사이였죠.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이모, 혹시 지은이 딸 이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얼굴을 통 못 봐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지내지 뭐. 바빠서 그렇겠지.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지은이가 요즘 좀 안 좋아 보여요. 회사도 자꾸 빠지고 술도 많이 마시는 것 같고 옆에 있는 남자도 별로인 것 같던데. 그 순간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붙잡고 다그쳤어요. 남자. 무슨 남자? 지은이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친구는 난처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털어놨습니다. 네, 회사 근처에서 같이 있는 거 몇 번 봤어요. 근데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지은이가 웃는 것 같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장도 못 보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역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냥 단순히 반항해서 집을 나간 게 아니었어. 남자가 얽혀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눈을 붙이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아, 지은 씨요? 요즘 결근이 잦은데요.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까지 빠지고 있다니. 도대체 얘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며칠 뒤 드디어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얘야.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너 괜찮은 거니?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지금 조금 힘들어.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또 잔소리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잔소리? 내가 내 걱정하는 걸 왜 잔소리라고 생각하니? 엄마는 그냥 내가 무사하기만 바라는 거야. 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나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 도와주고 있어. 남자친구.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 그만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저는 차마 더 묻지 못했어요. 다그쳤다간 또 끊어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끝없이 차올랐어요. 며칠 후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저녁 무렵 집 초인종이 울려나가 보니 딸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허름한 옷차림,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엄마,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막아서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낯선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곳도 아니고.
그러자 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같이 온 사람인데 왜 막아? 얘야, 너 정신 차려. 저 사람 너 행복하게 해줄 사람 맞아? 엄마 눈엔 영 아닌데. 순간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 내가 뭘 해도 못마땅하지.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그 말을 끝으로 딸은 남자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남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딸은 정말 괜찮은 걸까? 며칠 후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몰래 집에 들렀다가 지갑을 챙겨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딸을 붙잡고 물었죠. 지은아, 솔직히 말해. 너 돈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러자 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끄라고 했잖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딸이 뭔가 큰일에 얽혀 있다는 걸. 딸이 집을 나간 뒤로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전화기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딸이 돌아온 건 아닐까 기대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급히 뛰어나가 보니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는 부은 채였어요. 얘야, 너 어디 있었던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러나 딸은 대꾸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짐을 챙기러 온 듯 보였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붙잡았습니다.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신경 끄라고 했잖아.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손으로 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데 어떻게 신경을 끄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니? 제발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그러자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빚이 있어. 근데 곧 정리할 거라 했어. 나한테 잠깐만 도와달라고 했어.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빚.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너까지 그 빚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잘해줘.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엄마는 몰라. 회사에서 내가 어떤 꼴 당하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 사람밖에 없다고. 저는 기가 막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딸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위험한 늪처럼 보였어요. 며칠 뒤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경찰서에서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따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 딸이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달려가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왜 여기로 오게 된 거야? 딸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나 몰랐어. 그 사람이 돈 빌리면서 내 이름을 썼어. 나는 그냥 보증 서주는 줄 알았는데. 저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 빚에 제 딸 이름이 오르다니.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따님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닙니다. 다만 동거 중인 남성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경찰관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사기. 딸이 그 위험한 사람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그냥 사랑한다고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딸은 울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얘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왜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 내가 뭘 알겠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딸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또 반대할 것 같아서,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숨겼어. 그 말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저를 믿지 못해서 결국 이런 큰일에 휘말린 거잖아요. 제 눈물이 딸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딸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딸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라도 딸을 붙잡고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딸은 숟가락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국도 손도 안 대고 밥은 몇 숟가락 뜨다 말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얘야, 입맛이 없니? 내가 좋아하는 반찬 했는데. 그러자 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냥 나 좀 놔둬. 놔두다니. 내가 요즘 무슨 일을 겪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 좀 제발 냅두라고. 엄마가 뭘 아는데 나서. 그 말에 제 속이 또 뒤집혔습니다. 저는 애써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두려워서 그래. 제발 엄마 좀 믿어줘. 딸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날 믿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다 불안하다, 위험하다, 잘못됐다. 엄마 눈엔 늘 그것뿐이지.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그렇게까지 엄마가 못 믿을 사람이야? 내가 여기까지 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데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이만큼 컸을 것 같아. 딸은 입술을 깨물더니 한참을 뜸 들이다가 차갑게 내뱉었어요. 엄마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 거야.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말은 칼날 같았어요. 가슴을 깊숙이 찌르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엄마 인생을 욕하는 거야? 욕이 아니라 사실이지. 엄마는 평생 아빠한테 치이고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그게 뭐가 행복한 인생이야? 나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저는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본 건 겉모습뿐이야. 엄마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내 하나 지키려고 어떻게 견뎌냈는지 내가 알기나 해.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알아. 다 봤다고. 그래서 내가 더 싫은 거야. 엄마처럼 살면 나도 망가질까봐 겁났다고.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흐르더군요. 그런데도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희생했다고 말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할까? 난 그 희생이 부담이었어. 내가 잘못하면 엄마 인생까지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더 힘들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딸이 평생 제 희생을 짐처럼 느꼈다니 그게 제 진심을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얘야,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아온 거야.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그런데 그걸 짐이라고. 너한텐 사랑이 아니라 무게였던 거니? 맞아. 무게였어. 엄마가 나한테 기대는 게 너무 버거웠다고.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은 저를 보며 잠시 흔들리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딸의 말이 맴돌았어요. 엄마처럼 살기 싫어. 희생이 아니라 짐이었어.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 속에 튀어나온 말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제 심장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딸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얘야, 제발 가지 마. 화난 김에 하는 말이지.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 엄마, 나 진심이야. 나 이제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 숨이 막혀. 차라리 나 혼자 살 거야.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내가 뭘 안다고 혼자 산다는 거야. 엄마는 몰라. 난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집을 나와야 돼. 저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가지 마라, 엄마가 달라질게. 제발 엄마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치고 말했어요. 엄마는 절대 안 변해. 늘 똑같을 거야. 난 이제 지쳤어. 그 말과 함께 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얘야, 돌아와. 제발.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뒤 집안은 텅 빈 껍데기 같았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밥을 차릴 이유가 없었고 밤에 불을 꺼도 딸 방문에서 들려오던 숨소리조차 사라져 정막만 가득했죠. 처음 며칠은 곧 연락하겠지, 금방 돌아오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우연히 딸과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어요. 딸은 낯선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손에는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있더군요. 지은아. 제가 소리치자 딸이 움찔하며 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죠. 엄마. 옆에 있던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딸을 재촉했습니다. 가자. 늦겠어. 저는 본능적으로 말렸습니다. 잠깐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누구야?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이 사람 내 남자친구라고 몇 번을 말해. 남자친구. 저런 사람을 믿고.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무슨 일 있는 거지? 딸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눈엔 다 잘못된 것 같지? 나는 괜찮아. 나 행복하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가 비웃듯 딸의 손목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날카롭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저 사람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내 딸이 위험해.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아이고, 큰일이에요. 따님이랑 같이 다니는 그 남자, 동네에서 이미 유명하대요. 돈 문제로 사람들한테 쫓기는 거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제 딸은 지금 늪속에 빠져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이번엔 받았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무슨 일 겪고 있는 거야? 엄마, 왜 또 그래? 나 괜찮다니까. 괜찮다고?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빚 때문에 쫓긴다는데 그게 괜찮은 거야? 순간 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해. 나 이미 알아. 근데 나 그 사람 떠날 수 없어. 나밖에 없대. 저는 핏대가 솟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무너질 거야. 사랑은 핑계일 뿐이야. 제발 정신 차려.
그러자 딸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반대만 해. 내가 뭘 하든 믿어주질 않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아서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건 아닐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밤늦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이 급하게 들어오더군요. 얼굴은 더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뭐라고? 돈을? 어디에 쓰려고? 엄마 제발 묻지 마. 그냥 필요해. 조금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설마 그 남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고 이제는 돈까지 요구해. 내가 왜 그 사람을 지켜야 해? 엄마,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야.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 내가 바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저는 절규했지만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몰라.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회사에서도 무시당하고 친구들 앞에서도 작아지고 근데 그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줬어. 엄마,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딸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외로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납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랑이면 다 되는 게 아니야. 너만 다치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그날 밤 딸은 결국 제 말에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또 한 번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너는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엄마는 널 지킬 거야. 어떻게든 저 위험한 사람에게서 너를 빼내고 말 거야. 딸이 다시 집을 나가버린 뒤로 제 마음은 하루하루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 장을 보다가도 혹시 저기 지나가는 게 우리 애 아닐까 싶어 두리번거렸고 누군가 웃으며 전화하는 모습만 봐도 혹시 내 딸이 저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 하며 눈물이 핑 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또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가 아닐까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떨리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얘야. 어디야? 지금 괜찮아? 제발 엄마 좀 보게 해줘. 딸은 한참 침묵하더니 힘겹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 당장 와. 1시간쯤 지나서 딸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달려가 안아주려 했지만 딸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다 말해. 괜찮아, 엄마가 다 들어줄게. 딸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더니 눈을 질끈 감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나 임신했어.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했다고.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나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얘야,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니? 그 남자 때문이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 딸은 오열하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몰라. 그냥 나도 외롭고 힘들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 같았어.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그 대가야? 그 남자가 너를 망쳤어. 엄마가 뭐라고 했니? 사랑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 제발 그만해. 나도 알아. 근데 이제 늦었어. 나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얘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다 몰라줘서 미안하다. 근데 이건 너무 커. 내 인생도 우리 가족 인생도 송두리째 흔들릴 일이라고. 엄마,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알면 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남자 생각만 하면 이를 갈게 되더군요. 그 남자 지금 어디 있어? 책임은 진대. 결혼하겠다고 하디. 엄마, 그 사람도 힘들어. 빚 때문에 정신없고 그래도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어. 지켜주겠다고.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게 만들고 내가 돈 구하러 다니게 만든 게 지켜주는 거야? 눈 좀 떠, 얘야.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딸은 울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제발 나한테 소리치지 마. 나도 지금 무섭고 혼란스러워. 근데 엄마까지 이렇게 하면 난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치고 싶지 않았는데 분노와 서러움이 억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저는 결국 울면서 속삭였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널 몰라줘서 내 상처를 다 잔소리로만 들었던 게 미안하다. 근데 내가 엄마 딸인 이상 엄마는 널 버릴 수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딸은 그제야 오열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그렇게도 무겁게 떨리는 걸 느끼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면서도 이상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좋아. 세상이 뭐라 해도 아빠가 뭐라 해도 내가 이 아이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리라. 그날 밤 딸이 제 품에 안겨 흐느낄 때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화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지? 아침 햇살이 비칠 무렵 딸은 피곤에 지쳐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부엌에 앉아 멍하니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수십 번이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죠. 아빠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남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엄격하고 자존심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 만약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분노로 집을 뒤흔들 거예요. 그럼 이 집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대신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며칠 동안 저는 딸을 감싸며 조심스레 돌봤습니다. 반찬을 해주며 은근히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고 혹시나 남편이 눈치챌까봐 딸을 방에서 쉬게 했죠.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이는 왜 요즘 얼굴이 창백해? 회사는 제대로 다니는 거야? 저는 급히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요즘 회사가 힘들대요. 프로젝트도 많고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사람이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내가 보기엔 이상한데. 남편의 눈빛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은 조마조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화장실에서 토하는 걸 남편이 들켜버린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굳은 얼굴로 물었죠. 저게 뭐야? 지은이 설마.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어요. 여보, 그냥 체한 거예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하지만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뭘 숨기고 있어? 말해. 지금 당장.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술은 덜덜 떨렸어요. 뭐라고? 임신. 누구 자식인데? 저는 두 손을 모아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보, 제발 목소리 낮춰요. 애가 다 듣겠어요. 누구 자식인지부터 말해. 그 망할 놈 누구야? 남편의 고함에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방 안에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지금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우리 얼굴에 먹칠한 거야. 남편의 분노는 불길 같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얘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아직 어리고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당신도 제정신이야. 이걸 감싸. 딸 잘못을 덮어주자는 거야? 덮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해요. 내 딸이고 내 손주예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 금방이라도 뭔가를 부술 것처럼 보였어요. 그 남자 당장 데려와. 책임지게 할 거야. 아니면 내 손으로 끝내버릴 거야. 딸은 겁에 질려 울며 외쳤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 그 사람 나 없으면 안 돼.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은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 집안은 끝났어. 난 더 이상 너희 둘 다 못 믿겠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야 같은 무서운 긴장감이었어요. 저는 흐느끼는 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다 막아줄게. 세상이 뭐라 해도 아빠가 뭐라 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 어깨에 딸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이 모두 얹혔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린 그날 밤 집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딸은 제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어요. 내가 지켜야 해. 아무도 믿을 수 없어도 엄마인 나는 끝까지 지켜야 해. 그런데 이 일이 곧바로 집안을 넘어 세상 밖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굳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짚지도 않았죠. 저는 혹시나 해서 딸을 방에 머물게 하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화 풀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서로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를 지켜낼지 의논하는 거예요.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켜. 난 그런 생각 없어. 저 아이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저 남자를 당장 찾아서 없애든지 애를 없애든지 둘 중 하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는 내 딸이에요. 그 뱃속의 아이는 내 손주라고요. 손주? 그게 손주야?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도 모르는 인간의 피가 섞였는데 당신 눈엔 그게 귀해 보여. 저는 치를 떨며 말했어요. 당신은 몰라.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회사에서 치이고 세상에 내몰리고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잘못은 했지만 죄인은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벌써 이야기를 흘린 모양이었어요. 신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케,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애를 가졌다며? 도대체 집안 망신을 어디까지 시킬 셈이야? 저는 손에 들린 수화기를 덜덜 떨며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얘 아직 어려요. 실수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켜야 할 제 딸이잖아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어요. 지키다니. 그럼 우리 집안이 다 욕먹을 텐데. 올케,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 집안 체면 좀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집안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애 키워준 제 마음은 뭐가 되나요? 내가 누구 눈치 보려고 딸을 버려요? 언니는 체면 지키라 하지만 저는 제 아이를 지켜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저는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친척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다들 모여 앉아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 이건 어른들 책임이야. 애 키우다 망가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남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저는 제 딸 버리지 않아요. 딸은 그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리던 아이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어요. 얘야, 울지 마. 아무도 너 이해 못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에 딸은 더 크게 울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지은이 편을 든다면 나와는 끝이야. 저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당신과 끝이 나더라도 나는 엄마니까. 아이를 버리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겠어요. 남편은 분노에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누구도 믿지 않고 나 스스로 이 아이와 내 손주를 지켜내야 한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집 딸이 사고 쳤대. 에휴, 그 집도 이제 끝났지. 그 소리들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제 손에는 딸을 위해 산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고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가 지키면 돼. 내 손으로 내 심장으로 지켜내면 돼. 남편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집안을 발칵 뒤집었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체면 지키느라 얼마나 참고 산 줄 알아. 그런데 딸년이 배를 불러왔다고. 내가 죽어도 못 참아. 저는 애써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제 이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화만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남편은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해결되지. 해결돼. 그 인간만 찾아내면 돼. 내가 직접 가서 끝을 보겠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말릴 겨를도 없이 남편은 다음날 딸의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서 수소문을 했는지 연락처를 알아낸 거였어요. 저녁 무렵 딸이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아빠가 그 사람 만나러 갔어. 저는 손에서 쥐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어디서 만난다고 했니? 회사 근처라는데 엄마 아빠가 그 사람 죽일지도 몰라. 저와 딸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허겁지겁 달려갔죠. 회사 근처 골목길에서 남편과 그 남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집안 망신시켜. 전 진심이에요. 지은이랑 결혼할 거라고요. 결혼? 내가 빚더미에 앉아있으면서 무슨 결혼이야.
우리 딸 인생까지 망치려 들어. 남편의 주먹이 날아갔고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해. 제발 그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이러다 큰일 나요. 경찰 올 거예요. 예상대로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차가 골목 앞에 멈춰섰고 경찰들이 내려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그 남자는 모두 파출소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파출소 안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러다 폭력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양쪽 다 합의 안 하면 법정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남편은 씩씩대며 대답했습니다. 합의? 난 못해. 저놈이 우리 집안 망쳐놨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남자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정말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저도 어떻게든 빚 갚고 새 출발하려고요. 그 말에 남편은 의자를 걷어찰 듯 일어섰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사랑이란 핑계로 우리 딸까지 팔아먹으려고 한 거잖아. 딸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저 사람 욕만 하지 말고 내 마음도 좀 봐줘. 순간 파출소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경찰조차 고개를 숙이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결국 경찰의 중재로 두 사람은 풀려났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딸은 눈물만 닦아내며 뒤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됐다. 나 더는 못 참아. 지은이, 너 당장 저놈이랑 정리해.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딸은 울며 대답했어요. 아빠, 나 이미 그럴 수 없어. 나 아이가 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아빠, 제발 미안해. 나도 무서워. 근데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더니 결국 거실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끝났어. 이 집은 끝났어. 너 같은 딸 둔 게 내 인생 최대의 불행이야.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죄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은 지켜야 할 때야. 이 아이가 우리 딸이고 뱃속의 애가 우리 손주라고. 그러자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 난 절대 저걸 인정 못해.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 사이도 여기서 끝이야. 남편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울부짖는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남편도 친척도 세상도 다 적이 되어도 괜찮아. 나는 끝까지 우리 아이와 손주를 지켜낼 거야.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집안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텅 빈 공간에 울음만 가득했고 매 순간이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딸은 제 곁에서 좀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아빠는 날 버렸어. 친척들도 다 날 손가락질할 거야. 나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 저는 그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얘야,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딸은 흐느끼며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떨리던지 제 심장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며칠 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았고 친척들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형부가 화가 많이 났더라. 이혼 얘기까지 입에 올리던데 옳게 어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버리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이미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어요. 딸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남자친구는 빚 문제로 행방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생활비며 앞으로의 출산 준비까지 모든 짐이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시장에 나가 새벽부터 장을 보고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럽고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내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해. 바보야 미안하단 말 하지 마. 엄마한텐 내가 살아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불쑥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술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딸은 그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잠시 딸을 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이가 있는 거냐? 딸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게 체면이었는데 내 피 같은 딸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 체면이 다 무너진 것 같았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딸도 흐느끼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용서한 건 아니야. 그 남자는 절대 우리 집안에 들이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아이까지 버릴 순 없다. 내 손주니까. 그 말에 딸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서툴렀지만 분명 화해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앉아 밥을 먹었어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지만 제 눈에는 그 시간이 눈부시게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고통도 눈물도 많겠지만 우리는 다시 함께 걸어가야 해.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길이 될 거야. 세 식구가 다시 밥상 앞에 마주 앉은 그날 이후 집 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수가 적고 표정도 굳어 있었지만 전처럼 고함을 치거나 집을 박차고 나가진 않았어요. 딸은 그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집 딸 사고 쳤다면서. 에휴, 애도 못 지키고 엄마가 뭘 잘못 키운 거지. 아이고, 체면도 다 떨어졌네. 저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속이 쓰라렸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내 딸이 실수했을지언정 그 아이는 내 전부야. 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회사 동료들의 시선도 따가웠고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친구들도 다 연락 끊고 회사에서도 이상한 눈으로만 봤어. 나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닐까? 저는 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보야,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 뱃속 아이가 새로운 시작을 알려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남편은 처음에는 차갑게 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태도를 바꿨습니다. 밤마다 술잔만 기울이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딸이 먹고 싶은 걸 슬쩍 사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좋아한다며. 딸은 놀란 듯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그 뻣뻣한 손길이 잠시 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분명 화해의 싹이 트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 장손을 중시하는 큰어른들이 몰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 애를 낳겠다고? 누가 책임질 건데? 사내 아이도 아닌데 괜히 집안 꼴 흉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순간 제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흉하다고요? 제 딸이 목숨처럼 지키려는 아이인데 그게 흉해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먹여 살릴 힘도 있고 지켜낼 용기도 있어요. 큰어른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혼자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 남편도 못 잡고 딸도 못 잡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어요. 제가 못 잡은 게 아니라 제 아이를 놓아준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이 아이라면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조차 고개를 숙였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나 진짜 두려웠는데 엄마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엄마 아니었으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얘야, 엄마도 두렵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남편이 뭐라 해도 친척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딸과 손주를 지켜낼 거라고. 며칠 후 저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키우시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지원 제도도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제 등에 날개가 달린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제 마음은 오랜만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힘들어도 괜찮아.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삶은 다시 시작될 거야. 난 이미 준비됐어.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집안 공기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때때로 딸의 방 앞에 조용히 과일을 놓고 가거나 침묵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도 사실은 두려운 거라고. 화를 내고 고함을 치고 집을 나간 건 모두 자기 감정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파 어떡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애가 나오려나 봐. 남편은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딸은 땀에 젖은 얼굴로 힘겨워했고 저는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힘내. 엄마가 여기 있잖아. 딸은 이를 악물며 속삭였어요. 엄마 무서워. 나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넌 내 딸이야. 강한 아이야. 수술실 불이 켜지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굳은 얼굴로 벽에 기대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딸은 산모 침대 위에서 지쳐 있었지만 아기를 안는 순간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아빠, 이게 내 아기야. 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주먹을 움켜쥔 아기는 따뜻하게 숨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조심스레 내려다보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 손주 맞다. 내가 지켜야 할 아이 맞다. 그 말에 딸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진짜 잘할게. 아이 버리지 않고 열심히 키울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덮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됐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줬어.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맞이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싸늘했던 공기 대신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아기가 울 때마다 저는 딸과 함께 번갈아 안아주었고 남편은 말없이 분유를 타오거나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아기를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작고 여린데 이렇게도 강하게 울다니. 살아남겠다고, 버티겠다고 외치는 것 같구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 나 혼자였다면 절대 못 버텼을 거야.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나를 그렇게 지켜주려고 했는지. 아기를 안고 나니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눈물이 보상받는 듯 했어요. 얘야,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엄마가 살아온 건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집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두 번째 사춘기였구나. 엄마와 딸이 서로에게 다시 태어나는 시간. 이제 우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야.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 가족은 이 아이의 웃음과 울음소리에 힘입어 버텨낼 거라는 걸요.